이강년의 자는 낙인, 호는 운강이다. 본관은 전주이며 효령대군 이보의 후손이다. 경북 문경의 대문에 거주하였다. 고종 때에 묵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선전관에 이르렀다. 활달한 기상과 강계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담력도 남달랐다. 젊어서부터 문장도 잘 지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강년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지역 군사를 일으켜 안동관찰사, 김석중 등 3명을 처단하였다. 유인석이 충북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로운 명성이 자자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강년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가 유인석의 부대에 합류하여 유격장이 되었다. 매번 출전할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곳에도 직접 달려가 많은 적을 죽였다. 1896년 유인석이 싸움에서 패하고 국경을 넘어 망명하자 이강년은 칼로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 일이 있고 7달 뒤에 그도 의병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유인석을 찾아가 예를 갖추고 스승으로 섬겼다. 3년 동안 요동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문을 닫고 세상과의 발걸음을 끊은 채 심경과 근사록을 읽으며 학문의 뜻을 두었다. 1906년 나라에 해를 끼친 여러 적신들이 또다시 임금을 협박하여 왕위를 넘기도록 강요하였다. 1907년 3월에 이강년은 다시 의병을 일으켜 영춘현의 보발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갑자기 적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병사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강년은 칼을 뽑아들고 홀로 적진으로 달려갔다. 당황한 적들이 서둘러 총을 쏘았으나 3번 모두 불발이었다. 적들이 자신의 총을 때려 부수며 이것은 신이 저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고는 포위망을 풀고 떠났다. 이강년이 또 면리를 행군하자 적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강년이 칼을 쥐고 맞서 싸웠으나 적의 칼에 맞아볼 살이 손바닥만큼이나 떨어져 나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강년의 얼굴에는 움푹 파인 상처가 남았으므로 평소 모르던 사람도 한번 보면 곧바로 이강년임을 알아보았다. 당시 많은 적신들이 임금의 조서를 사칭하여 전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원주 중대의 민금호는 이에 반발하여 부하, 김상태, 주현삼 등과 함께 모집한 군대를 이끌고 이강년이 있는 곳으로 왔다. 이강년은 다시 충북 제천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적병이 다시 쳐들어오자 맞서 싸워 크게 무찌르고 10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그리고 민금호와 함께 충주를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민금호는 오른쪽으로, 이강년은 왼쪽으로 공격해 갔는데 중간에서 민금호가 적병을 만나 패배하였으므로 이강년이 홀로 공격하여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이에 군사를 문경까지 물렸다. 그곳에서 적병이 노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습하여 전멸시켰다. 다음 날에는 당포로가 적장 1명을 처단하였다. 8월 영춘현에 들어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경문을 보내고 영월로 진격하여 일본군의 역참을 빼앗았다. 9월에 선유원 홍우석이 수비병 100여 명을 이끌고 왔다. 이강년이 우선봉 백남규로 하여금 사리치에 미리 숨어 기다리게 하여 홍우석이 이끌고 온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단양에 이르러 다시 적들과 큰 싸움을 벌였다. 이때 경기, 호남, 호서, 영남에 있던 적병들이 함께 공격해 왔으므로 그 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이강년은 13일 동안 맞서 싸웠으나 힘이 다해 많은 군사를 잃고 말았다. 이강년은 좌선봉 하한소와 함께 남은 군사를 이끌고 가평에 있는 광학산으로 후퇴하였다. 적병이 또 공격해 오자 맞서 싸워 크게 무찔러 군대의 기세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 1908년 2월에 도성에 있던 외병이 갑자기 공격해 오자 이강년의 군대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세력이 꺾여 청풍에 있는 금수산으로 진영을 옮기려고 사막지에 이르렀을 때 매복한 적병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제천에 도착하자 적들이 이강년의 총상을 치료해 주려 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은 적들을 꾸짖으며 치료를 거부하였고 적들이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꾸짖으며 입에 대지 않았다. 다음 날 충주에 도착하였다. 이강년이 관리들과 주민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아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적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나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뒷날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고듬이니 곧지 못하고도 살아있는 것은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곧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좋은 시절을 함께 맞이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마다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이강년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김상태를 가리켜 한 말일 것이다. 도성에 도착하자 이강년은 며칠 동안 사령부에 갇혀 있었다. 평리원에 들어가자 이강년이 여기가 어디인가? 라고 하였다. 검사가 대답하였다. 이곳은 조선의 의금부인데 지금은 명칭을 평리원으로 고쳤습니다. 의금부는 본래 우리나라의 관부인데 어째서 외놈이 이곳에 있는가? 나도 대한제국의 사람이고 외인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대한제국의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었는가? 검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이강년이 매서운 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뵙고자 하는 분은 임금님이고 보고 싶은 것은 이토 히로부미다. 어찌 너 따위와 말을 하겠느냐? 나도 전하의 의중을 파악하고 전지를 기다린 뒤에 공의 처리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러운 입을 가진 너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종이와 붓을 가져다 글로 써서 내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먼저 오적과 칠적을 죽이고 이어 외적을 섬멸하여 위로는 국가의 깊은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로잡히고 말았다. 라고 하였다. 검사가 오적과 칠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강년이 꾸짖어 말하였다. 오적과 칠적이 누구인지는 어리석은 백성들도 다 안다. 그런데 벼슬아칠한 자가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검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쓰지 못하였다. 이강년이 어찌하여 빨리 내 의사를 쓰지 않는가? 라고 하며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니 분기에 찬 머리카락이 갓을 치받을 듯하였고 눈빛이 마치 횃불처럼 빛났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며 일찍이 이강년의 위용과 용맹함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과연 소문대로구나 라고 하였다. 두 번째 심의가 열렸을 때 재판장이 검사에게 내가 양복을 입으면 이강년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하였다. 결국 재판장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법정에 나와 이강년에게 물었다. 그대가 의병을 일으켰는데 의병들이 먹을 식량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여 사용하였는가? 이강년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싸주는 밥을 받아먹었고 국가에 세금으로 낼 돈을 거두어 사용하였다. 검사가 말하였다. 시골에 사는 백성이 의병이라 자칭하며 나라의 재물을 훔쳐먹었으니 이는 역적의 무리가 아닌가. 이강년이 발끈하여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 놈들은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무리이다.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 마땅히 목숨 바쳐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혹시라도 뜻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원수인 도적놈들에게 빌부터 선왕의 강토를 다 빼앗아 가도록 하고 예의와 전형을 모두 없애게 하였으며 임금을 협박하여 나라 안에 호령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누구의 죄란 말이냐? 국모가 시해되고 임금께서 모욕을 당하시던 때에 성스럽고 명철하신 전하께서 전국 300개의 고을에 어찌 의로운 선비가 한 사람도 없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또 누가 종묘사직을 지탱해 줄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임금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 너희처럼 녹을 받아먹는 놈들은 모두 편안히 앉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오직 외척들과 인연을 맺으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내놈들의 행위를 감안할 때 지금 비록 내놈들의 관직을 빼앗고 살을 도려낸들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겠느냐?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비록 관리로서의 직책은 없지만 이처럼 간절하게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병을 일으켜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노력하였다. 지금 임금과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녹봉과 지위를 도둑질한 놈들이 역적이냐? 아니면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노력한 사람이 역적이냐? 이 말을 들은 검사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라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9월 19일에 사형되었다. 유인석이 춘천을 벗어난 뒤 이강년이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이 사람이 반드시 죽겠구나 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과연 죽고 말았다. 이강년은 의병을 일으킨 뒤로 총 30여 차례에 걸쳐 큰 전투를 벌였으며 50여 명의 적을 죽였다. 이강년이 죽기 12일 전에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나를 교수형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어찌 많은 사람을 죽였겠는가? 죽인 자들은 모두 외놈의 무리였다. 어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겠는가? 빼앗은 것은 모두 외놈의 군수품이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라고 하니 간사한 오랑캐들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거짓으로 꾸며 해치려 할 때 어찌 이와 같이 하지 않겠는가. 11월에 이강년을 제천에 묻었다. 장사하던 날 차가운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우레가 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 선봉이었던 하한소와 백남규도 이강년에 이어 체포되었는데 하한소는 적들을 꾸짖다가 죽었고 백남규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지만 적들이 죽이지는 않고 징역 10년에 처했다고 한다.